이번 시간은 경제학 언론 2 첫 주제로서 제19장 국가외부 거시경제 총량의 정의 및 측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경제학 언론 2 전반적인 소개를 했었을 때 GDP라는 것은 그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은 뭐든지 다 집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 변수로 따진다 그러면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방법. 나중에 보면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 해서 국내에서 1년 동안 또는 어느 특정한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모든 것들. 이것이 이제 국가의 부가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경제 성장과도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삶의 질이랑도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모든 것이 이제 금전적인 것, 그러니까 행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는 만족도라는 것이 금전적인 거와 아주 100%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많은 부분이 이 금전적인 부분과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GDP라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물가라는 게 있죠. 물가. 어, 물가라는 것은 이제 개별 가격들을 다 가중평균해 가지고 하나의 이제 지수로 나타내는 건데, 그 물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물가라는 것이 결국에는 구매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 나중에 보면 명목이라는 개념하고 실질 이렇게 할 때 이 물가라는 것에 의해서 좀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측정하는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거시경제에 해당되는 질문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죠? 자, 이 질문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총합으로, 그렇죠? 거시경제하고 총합적으로 변수들을 다 합쳐서, 그러니까 개별을 다 합쳐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합친 것들에 되는데, 이 관련된 변수들이 무엇이 있는가 좀 우리 살펴보고요. 국민소득 계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그 계정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은 GDP라는 것을 생산 측면에서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지수율 측면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 측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GDP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게 GDP라는 것을, 그러니까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국내 총생산이죠. 우리가 그 GDP라는 것을 보면은 이게 명목으로 따진다면 P 곱하기 Q, 그 개별의 재화가 있고 개별의 판매 수량이라든지 생산량 같은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되게 많죠. I라는 것이 뭐 재화가 뭐 1부터 N까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합치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GDP로 측정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보면요, 가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어떤 재화에 대한 가격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 재화에 대한 수량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또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님들 가사 노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격으로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어, GDP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암시장이라고 존재하죠, 암시장. 그래서 사실은 기록 같은 거를 뭐 가장 쉽게 기록되는 거는 우리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얼마가 매출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그런데 어디 보면은 현금으로 계산해 주면은 좀 더 싸게 해준다 막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현금으로 거래가 되다 보면은 세금 같은 거를 신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세금 신고 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것이 부를 측정할 때 그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암시장이 될 수 있고요. 실질대 명목이라는 것은 그래서 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임금. 웨이지의 약자로서 임금이라고 됐을 때 요거는 이제 명목 임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명목 임금이 있고 실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명목 임금을 그냥 물가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우리 물가 지수로. 자, 이게 명목을 할 때는 좀 여러분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5% 올랐다. 자, 그러면은 그냥 명목으로 따졌을 때 임금이 5% 올랐으니까 그냥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5% 올랐는데 물가가 10% 올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임금은 5% 올랐는데 물가가 10% 오르니까 여러분들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를 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5%만큼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실질과 명목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개념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거시경제학은 총 경제활동에 대한 학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합친다. 그죠? 우리가 경제학 원론 1에서는 뭐 개인, 효용극대화, 그래서 개인에 있어 효용극대화, 그 다음에 이윤극대화, 여러분들 기억해 보면은 뭐 완전 경쟁 시장에서 뭐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뭐 독점 일대, 막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배웠었죠. 그 다음에 개별 개인들의 효용극대화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요. 물론 제약 조건이 다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거시경제학은 총 경제활동에 대한 학문이다. 모든 걸 합친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소득 계정은 총 생산물의 척도인 국내 총 생산을 계산하는 구조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어, 이게 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경제 총 그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인데요. ecos.bok.wal.kr 가 보면은 여기 보면 국민계정이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주요 지표 있고 경제 활동별 지출 항목별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보세요. 어, 여기서 보면은 경제활동부의 GDP 및 GNI 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활동별로 보니까 이렇게 있죠. 농림어업, 제조업, 전기, 건설, 서비스업 막 이렇게 쭉 돼가지고 이런 걸 뭐냐면요. 어, 제가 초기에 소개 때 경제학 원론 2 소개 때 얘기했었을 때 GDP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방법은 생산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 부문별로 예를 들어서 농림, 제조업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제조업 좀 내려볼게요. 제조업도 보면은 뭐 컴퓨터, 전기 장비, 기계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조업이 산업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산업에서 생산한 모든 것들을 합치면 GDP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밑에 이제 좀 내려가 보면요. 지출 측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출 측면으로 보면은 누가 소비하느냐.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생산을 했는데 그러면 생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생산한 것을 소비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민간이 소비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가 소비하느냐. 그래서 민간이 소비하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소비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고 돼 있는데 요것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investment예요. 투자.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누가 하냐면은 기업이 구매하는 것들을 이 총 고정 자본 형성 또는 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업들이 생산해낸 거를 누가 쓰느냐. 그러니까 민간이 쓰는 것은 여기서는 프라이빗 컨섬션이라 해서 민간 소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민간 소비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게에서 소비하는 거, 여러분 집에서 소비하는 거, 그다음 정부가 소비하는 거를 이거 정부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도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재화발 서비스의 수출, 수입 이렇게 또 있죠. 그래서 수출입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까지 따지면은 지출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소득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 GDP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가 쓰느냐. 그러니까 생산하고 나시면은 이 생산한 거에 대해서 기업에 있어서 돈을 벌죠. 그렇죠? 그러면 돈을 벌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나눠주느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을 때 그 생산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개에 의해서 생산을 한다. 뭐냐면 하나는 투입 요소가 뭐였냐면 노동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노동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자본이라는 게 있죠. 자본이 경제학에서 뭐라 그랬죠? 자본이라는 것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돈이 아니다. 그죠? 자본이라는 것은 실제 생산에 사용되는 뭐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그죠? 원자재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생산해서 벌어들인 거를 가지고 우리 투입 요소에다 지출해야 되는 거죠. 노동에 지급하는 게 뭐라 그러죠? 임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대가로 해서 노동소득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 같은 경우는 기계 같은 거 만약에 빌려서 쓸 경우에는 기계 사용에 대한 임대료, 그죠?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생산을 했던 것은 소득으로, 자본소득이나 노동소득으로 다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간단하게 좀 여러 얘기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여기서 얘기했던 GDP라는 것은 생산 측면이 있고 지출 측면이 있고 소득으로 했을 때 다 같아져야 된다. 이게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나중에 천천히 우리가 좀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GDP는 세 가지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이 세 가지 방식은 모두 같은 값이 되어야 된다. 그죠? 자, 우리가 부문별로 생산한 걸 다 합치면 GDP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생산한 것들은 또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지출 측면으로 할 수 있죠. 누가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할 거예요. 민간이 쓰는 걸 C, private consumption. 그다음에 기업이 지출 이 생산한 걸 구매하는 거를 투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정부가 또 이 생산물을 구매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대부분 그래서 NX라서 net export라서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것이 지출 측면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소득은 뭐라 그랬죠? 결국에 생산했을 때 벌어들인 거는 나눠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투입 요소가 뭐가 있다 그랬죠? 생산할 때는 노동과 자본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산해서 벌어들인 거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그냥 나눠준다. 그렇죠? 분배해준다. 그러면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다 합치면은 생산이랑 동일해지고 이것이 지출이랑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GDP는 경제활동의 척도로서 그리고 경제적 행복의 척도로서의 한계를 가진다. 한계를 가진다는 얘기는 완전하진 않다는 얘기죠. GDP라는 것이 경제적 행복과 완전히 100% 매칭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물가의 변화예요. 그냥 잠깐만요. 요거를 다시 하면은 인플레이션은 파이로 표시하는데 T 시점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이전 시점 물가의 변화율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T 시점에서 T-1 시점을 빼주고 이 T-1 시점으로 나누면은 이게 물가의 변화율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P라는 것을 어떤 걸 가지고 물가 지수를 만드느냐? 나중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GDP를 이용한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이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소비자는 컨슈머, 그 다음에 물가는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는 인덱스, 그러니까 CPI라는 얘기를 하죠. 이걸 좀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자, 거시경제 질문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요. 거시경제학에서는 가게와 기업이 그들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죠. 다 합친다는 얘기죠. 경제를 분석할 것이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생산을 측정하고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 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죠. 거시경제학에서는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 또는 소득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가, 이 Y하고 P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한 국가의 경제적 산출의 연간 성장률 또는 총생활비의 연간 증가율과 같이 경제 총량 및 경제 전반의 현상들에 대한 연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거시경제에서 한다. 그러니까 경제학 원론 2라는 것은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분야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인당 소득은 무엇인가? 그렇죠? Y라는 것이 총생산, 총소득, 총지출인데 이거를 그냥 전체 인구로 나눈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면 1인당 소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인당 소득의 차이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냥 국내적으로 보면은 그냥 우리가 1인당 소득이 얼마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좀 우리나라 GDP를 좀 살펴봤거든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은 우리나라 GDP가 2019년 현재 실질로 따졌을 때 1843조 이렇게 된 거죠. 명목으로 따면 1919조 이렇게 되지만은
그래서 거의 2천조에 가깝구나. 그죠? 요거 이제 감만 갖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848조를 전체로 우리나라 총 부가 1년 내에 벌어들이는 총 부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인구수로 나누면은 그냥 1인당 GDP가 나오죠. 1인당 소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인당 소득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자, 이거는 이제 국가 간 비교도 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1인당 소득의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1인당 소득이 한 5만 불이 넘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3만 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뭐 1인당 소득이 뭐 2천 불, 3천 불 되는 데도 있고요. 그죠?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경제 성장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보세요. Y는 뭐의 함수라 했죠? 생산이라는 것은 K와 L의 함수다. 그죠? 자, 그러면 1인당 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뭐, 나중에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경제성장 부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1인당 소득이라는 것은 1인당 자본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솔로 모형에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러면은 1인당 소득의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나라는 1인당 자본이 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많이 발전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가지고 있는 자본이 뭐라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거. 자본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컴퓨터도 예를 들 수 있죠. 그렇죠? 자, 기계들이 많이 있으면은 사실 노동이 한 명이 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계들을 이용해서 많이 생산을 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사탕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랬을 때 보면 사탕 공장이 있는데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사탕 만들어 놓고 사탕을 해서 포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손으로 한 사람이 한 1분에 손으로 포장하면 얼마나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상상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나라는 또 뭐냐면은 기계가 사탕에서 포장하는 기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은 직접 손으로 이렇게 사탕을 이렇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포장하는 것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이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더라도 기계가 많이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시간당 어 사탕을 포장할 수 있는 개수가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1인당 소득의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 있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보면 1인당 자본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 경제성장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인당 소득의 차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냐.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생산함수가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걸 스몰 K라고 하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초반에 있어서는 기울기가 상당히 가팔라졌죠. 그래서 자본이 매우 적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산량이 확 늘어나는 거죠. 확 늘어나다가 계속 이제 1인당 자본이 늘어날수록 이 성장 속도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인당 소득의 차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봤을 때 보면은 이 간단한 생산함수를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 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됐을 때는 1인당 자본이 많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좀 더디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1인당 자본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성장을 하는 거죠. 기울기가 가팔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경제 성장 이론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캐칭업이라 그래요. 따라잡기. 그러니까 후진국들이 선진국들 따라잡기.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 성장률이 빨리 성장률이 높아서
조금 이따 금방 얘기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다 이 장이 아닌 나중에 보면 경제성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1인당 소득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체 우리나라 우리 총소득을 Y라 그러면 요거를 전체 인구로 나눈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당 평균 소득. 그래서 한 국가의 총소득을 총 인구로 나눠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1인당 소득은 포르투갈의 2배, 중국의 7배, 짐바브웨의 100배보다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경제성장이 때때로 먹거나 혹은 마이너스 왜 돌아서는가, 그렇죠? 이제 이거는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기에서 총지출이 감소할 때 경제 성장이 느려지거나 혹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 뭐냐면은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과 지출은 동일해져야 돼요. 생산하는 양이랑 소비하는 양이랑 같아져야지 이게 균형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떤 뭐 케인즈가 얘기했을 때 보면은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되죠.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 이렇게 나죠. 그랬을 때 보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다 이런 얘기죠. 소비가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생산은 100만큼 했는데 소비가 9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만큼의 재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재고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준대로 계속 생산하면 재고가 계속 늘어나니까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생산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는 거죠. 어떤 때는 과열되게 소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경기가 화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경기 침체란 무엇인지? 그러면서 때 보면은 여기서 보면 경기 침체라는 것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리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경기 침체라는 것은 적어도 2분기 연속으로 총소득이 하락할 때 경기 침체라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죠.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20년 1분기, 2분기 경제 성장이 계속 마이너스 되죠.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연속으로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될 때는 이걸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실업률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사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고용과 실업이라고 우리가 지금 19장 하고 있거든요. 23장 정도 되면 고용과 실업이라고 되는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실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실업률이란 무엇이냐?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좀 얘기를 하면요. 잠깐만요. 아직도 여기가 이제 초반이라서 우리 전체적으로 한 학기 동안 할 거를 좀 개략적으로 좀 여기서 미리 설명하는 좀 개념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었죠. 처음 언제죠? 이게 전체 인구예요.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에서 64세, 그쵸? 요거를 뭐라 하냐면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주로 이제 요 나이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생산 가능 인구도 이게 보면은 경제 활동 인구가 있고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근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경제 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비경제 활동은 뭐냐면은 일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일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머님 예를 든다면은 어머님의 경우, 그러니까 전업주부일 경우에는 15세
64세에 해당될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그럼 생산 인구는 맞죠. 근데 어머니 전업주부인 어머니는 예를 들면은 이분은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얘기죠. 왜냐면 일할 의사가 없는 얘기죠. 직장에 다니거나 막 이렇게 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의사가 없는 거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빼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는 뭐냐면은 취업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자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 그죠? 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좀 우리 그 실업대 좀 더 제대로 얘기할 때 실업자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자, 비경제활동 인구하고 비교하려면 실업자는 실업자는 어떻게 되죠? 일할 의사가 있어야죠, 그죠? 일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보면은 일할 의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항상 우리 설문조사를 하는데 지난 4주 동안에 여러분들은 구직을 하려고 구직 활동을 했느냐? 네, 그러면 그리고 네라고 대답하고 직장을 못 잡았으면 실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설문조사 할 때 여러분들은 지난 4주 동안에 구직 활동을 했느냐? 그랬을 때 아니요 얘기하면 여기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는 것이 현재 느끼는 그 실업률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 실업률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경제활동으로 많이 빠져지면은 이 실업자 수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하는 거고, 나중에 보면 취업자 수의 기준이라는 것도 좀 약간 어느 정도까지가 취업자냐.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최소한 뭐에서 몇 시간 이상 일하면 그걸 취업자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규직 같은 거를 원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주일 동안에 조금이라도 일한 게 있으면 취업자로 이렇게 되니까 실업률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이 취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니까 실업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과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실업률이라는 무엇이냐, 그래서 좀 개략적인 정의는 좀 얘기를 했었고요. 왜 경기 침체 기간에 실업률이 상승하느냐? 여러분들 아세요? 생산은 뭐라 그랬죠? 생산은 뭐에서 한다 그랬죠? 노동과 자본을 쓴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경기 침체라는 것은 사실 이게 Y가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Y가 감소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죠? K가 감소할 수도 있고 L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에서 노동을 덜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을 덜 쓰게 되면은 생산이 감소하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노동을 적게 쓴다는 얘기는 실업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 감소하니까 실업률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렇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대응하면 왜 이렇게 심각했느냐? 결국에는 뭐 생산과 관련돼 있고 또는 이제 수요와도 관련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07년, 2009년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었죠. 미국의 파생상품, 그죠?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용시장이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 다음에 부도 많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도 많이 감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 거죠. 대공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것도 좀 역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포드사라고 있죠. 포드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죠? 자동차 만드는 회사죠. 네, 포드라는 회사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되게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있죠.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자동으로 막 이게 라인에 따라서 이게 물건들이 다 이렇게 자동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뭐냐면은 그래서 자동차를 만든다 그랬을 때 각 부문별로 조립을 하죠. 그렇죠?
담당한 파트별로 조립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다 조립을 한 다음에 다른 부문한테 넘길 때 그냥 손으로 들고 가거나 막 그냥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내가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이동을 안 하더라도 여기다 올려놓으면 놓으면은 이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다른 쪽으로 자동으로 옮겨가죠. 그렇죠? 그것이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였더라고요. 거의 15배 정도 생산성을 높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 진보가 일어남에 따라서 생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생산이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생산이 많이 늘어났을 때 소비도 많이 해준다 그러면은 되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생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본가, 오너들이 대부분의 돈을 가져갔어요. 노동자들은 계속 열악하게 생활했던 거죠. 자, 그때 당시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1900년대 초반에 자동차 값이 되게 비쌌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자동차를 살려고 그러면은 생산 많이 되면은 그만큼 더 많이 사야 되는데 돈을 많이 사기 위해서는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노동자들의 소득이 이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산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소득은 그렇게 늦지 않아가지고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어요? 계속 재고가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결국에는 완전 경기 침체가 왔던 거죠. 대공황이 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팔 거 못 팔고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더 많이 해고하게 되고 경기도 되게 안 좋아지고 실업률도 엄청 높아지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은 적극적으로 일을 찾았으나 직업이 없는 노동자 비율 요 중요하라 했죠. 이게 설문지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난 4주 동안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죠. 그래서 실업률은 적극적으로 일을 찾았으나 직업이 없는 노동자의 비율을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것이다. 이거 뭐라죠? 경제활동 인구가 자 보세요. 15세에서 64 이걸 뭐라 했죠? 생산 가능 인구 그렇죠? 생산 가능 인구죠. 근데 요 중에 이 생산 가능 인구를 뭘로 나눈다 그랬죠? 아니, 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경제활동 인구하고 비경제활동 인구 그렇죠? 경제활동 인구는 뭐가 있느냐? 취업자와 실업자가 있다. 그렇죠? 비경제활동 인구는 뭐라 했죠? 일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경기 침체와 대공황의 심각성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죠? 주로 노동시장, 그렇죠? 자, 그래서 국민소득 계정이라는 것은 한국가에서 총경제활동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미국 요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는데 이 나이파라고도 하고 니파라도 하고 뭐냐면 National Income and Production Account라 해서 소득과 생산 계정, 그죠? 그러니까 내셔널 국가 소득 및 생산 계정 어카운트, 그렇죠? 미국 점에서 상대는 국민소득 계정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쪽에 있어서 소득과 그다음에 생산을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가의 총경제 활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다. 제가 뭐라 했죠? 생산 측면, 그다음에 그러니까 생산한 거를 다 합치거나 소비란 거를 다 합치거나 소득을 다 합치거나 그렇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다 합치면은 이게 다 같아진다. 그렇죠? 세 가지가 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한번 간단한 사례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펜빌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펜빌이라는 조그만 지역에서는 빅펜, 여러분들 실제 빅펜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볼펜이 있죠. 미국에서 좀 두껍고 여러분들이 우리 때는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두꺼운 거 1mm 넘어가는 거 별로 안 쓰죠. 그렇죠? 하여튼 이 빅펜은 연간 1천만 개의 펜을 생산한다. 그리고 펜 하나의 시작 가격이 아니라 시장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은 $2다. 그리고 펜빌에서는 1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고 그들은 빅펜의 노동자이다. 모두 거기서 일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빅펜은 다른 투입 요소와 자신의 기계를 소유하고 있어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만 필요하다.
그렇죠? 자, 이거 보죠. 그렇죠? 우리 생산했을 때 보면은 생산이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데 노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 시민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K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업의 오너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이 펜을 판매를 하면은 우리가 소득이 생기죠. 얼마만큼 생기죠? 시장 가격이 2달러고 1천만 개의 펜이니까 연간 소득은 얼마 되는 거죠? 2천만 달러 되는 거죠. 그렇죠? 자, 2천만 달러를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노동에 대한 대가, 노동소득, 임금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고 이 자본은 이제 오너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자본소득을 가져가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누가 이걸 구매를 하죠? 빅펜이라는 것을. 자, 여러분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하려고 이렇게 빅펜을 살 수도 있죠. 이런 거는 민간 소비에 민간 부분에서 사니까. 또는 기업에서 펜을 구매할 수도 있죠. 그러면 기업에서 구매하는 것들은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투자라는 것이 말 그대로 소비성으로 쓸 수 있지만은 또 다른 걸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재료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뭐 펜 같은 거는 좀 중간재라고 그러기 좀 애매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거.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다른 회사에서 반도체를 구매해서 또 다른 거를 만들 때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그렇죠? IBM 같은 경우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구매를 하는 것이 투자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정부도 펜을 구매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도 이걸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소비라는 것은 다양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GDP라는 것은 생산 방식이나 지출 방식이나 소득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동일하게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 보면은 생산의 시장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생산된 펜의 수량에 각 펜의 시장 가격을 곱한다. 아까 시장 가격이 얼마였죠? 펜 하나당 2달러이고 연간 1천만 개의 펜을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측면으로 따져보면은 GDP라는 것은 2천만 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거 없죠? 지출 측면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포함하여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분에 대한 펜의 판매액을 모두 더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출 측면에서 보더라도 1천만 개의 펜, 생산도 이렇게, 소비도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펜당 2달러고, 그러면은 2천만 불로 동일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건 하나 보세요. 재고. 재고를 포함한다. 자, 보세요. 자, Y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출 측면에서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라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NX라는 건 순수출이라는 것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다.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생산은 100개를 했는데 지출은 90개밖에 안 됐어요. 이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100개 만들었는데 그 당해에 이걸 구매한 사람은 90개밖에 안 사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은 생산 측면하고 지출 측면하고 이게 같아지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지출 측면에는 이 투자 부분에 재고자산 투자라는 게 있어요. 재고자산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안 팔리고 남는 거. 여기다가 10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를 포함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출 측면에서 보면은 생산과 똑같이, 그러니까 생산이 100개 됐는데 실제로는 소비가 90개밖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나머지 재고 부분은 이 투자에다가 더해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90 플러스 100 돼서 생산과 같아진다. 이 얘기를 여기서 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즉 판매되지 않은 펜 재고는 기업에 대한 판매 즉 투자로 간주된다. 그래서 이 투자 항목에 재고자산 투자라고 여기에 더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생산하고 지출이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소득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자, 노동자에 대한 지불과 자본에 대한 지불을 더한다. 그렇죠? 우리가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생산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벌어들인 것들은 생산에서 벌어들인 돈들은 자본에 대한 소득과 노동에 대한 소득으로 분배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펜은
이렇게 펜을 판매했을 경우에 연간 2천만 달러의 수입을 발생시켰죠. 왜? 생산은 1,000만 개였고 그 각 펜에 대한 시장 가격이 2불이라고 그랬으니까 2천만 불 어치 생산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돼? 일정 부분을 X 부분을 노동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2천만 마이너스 X 부분을 자본에 대한 소득으로 기업주가 가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가정은 자본은 기업주가 소유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득을 똑같이 합쳐버리면은 이거는 노동소득 2천만 달러 마이너스 X라는 것은 이건 자본소득이죠. 그래서 더해버리면 이게 똑같이 그냥 2천만 불 똑같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더니 생산이라는 것은 생산 방식으로 GDP를 계산하나 지출 방식으로 하나 소득 방식으로 하나 같아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상의 계산으로부터 다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산은 방식은 지출 방식은 소득 방식이랑 똑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개인과 가게와 기업 간의 관계를 보면요. 일단 뭐냐면은 요소를 봤을 때 보면 그 가게는 노동을 지불하죠. 노동을 제공하죠. 그렇죠? 노동을 제공하면 어떻게 되죠? 임금을 지불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게는 이런 어떤 생산 요소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소비의 주체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물을 구매를 하고 이거에 대한 지출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술안도로 빠졌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생산과 지출과 소득이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각각 국내 총생산을 측정하는 사용한다. 그래서 생산 이꼴 지출 이꼴 소득이 같아지게 한다. 그래서 GDP 자, 이것처럼 이걸 약자로 G,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죠. Gross는 뭐죠? 총. Domestic은 뭐예요? 국내 생산.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국말로 할 때는 좀 순서 바꿔서 국내 총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의를 한번 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GDP의 최소 측정 단위는 분기죠. 그래서 분기 또는 반기, 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국가 내에서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하죠.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다. 자, 국가 내면은 국적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코카콜라가 아틀란타 미국에 본사가 있죠. 코카콜라가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는 GDP의 카운팅이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중국의 시안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해서 시안에서 막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판매를 해요. 자, 그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위치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GDP에는 포함이 되지만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역사가 좀 있어요. 예전에는 GNP라고 있는데요.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에서 이거는 국민 총생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국민 총생산이라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벌어들인 모든 거. 그러면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뭐 중국에도 있고 다른 뭐 유럽에도 있고 뭐 베트남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걸 모두 포함시키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 국내에서 생산되긴 하지만은 외국계 기업들이 생산하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국민 총생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냥 국민 총생산을 썼어요. 근데 최근에 90년대 이후부터는 국내 총생산이 되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국내에서 총생산하는 게 중요하다. 코카콜라든 삼성전자든 국내에서 생산되면 좋다. 중요하다. 왜?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 생산하면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용할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고용이라든지 국내 사정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국내 총생산이지 해외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생산하는 것이 우리나라 뭐 실업이라든지 고용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GDP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아진 거죠. 자, 그래서 생산 측면을 한번 볼게요. GDP 이제 제대로 이게 생산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생산 기반 계정은 각 기업의 부가가치를 측정하는데 기업의 부가가치는 판매 수입에서 중간재 구입을 뺀 것이다. 자, 그러니까 좀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GDP 생산 측면에서는요, 생산 방식으로 했을 때는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최종 소비재, 최종재를 다 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가가치를 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요. 하나의 쉽게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빵. 자, 빵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빵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자, 밀가루가 있죠. 그렇죠? 자, 밀가루를 이용해서 우리가 빵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빵이 예를 들어서 2,000원이라고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일단 밀가루 가격은 1,000원이에요. 1,000원.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최종재는 뭐죠? 밀가루를 이용해서 최종 소비재인 빵을 만들었죠. 그러면은 밀가루는 중간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면은 어떤 최종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것들을 다 중간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종재는 뭐냐면은 그냥 빵이니까 얼마예요? 최종재 값만 계산하면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보면은 이 부가가치 방식으로 하면요. 자, 밀가루 제조업체 있죠. 그렇죠? 밀가루 제조업체는 그냥 그러니까 가정은 뭐냐면은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밀까지 재배를 하고 그냥 밀가루까지 만든다고 할게요. 부가가치가 되면 그럼 밀가루가 되면 1,000원인데 비용은 없다고 따져봅시다. 여기서. 그러니까 밀가루를 만드는데 추가적인 비용은 없고 그냥 1,000원어치 밀가루를 만드는데 부가가치는 1,000원이 생겼어요. 비용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저 밀가루 만들 때는 부가가치가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은 0이었을 때 그냥 1,000으로 부가가치를 만든 거죠. 빵 만드는 사람은 부가가치가 얼마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득을 얼마만큼 만들었느냐. 이 빵 만드는 사람은 밀가루를 2,000원에 사가지고 1,000원에 사가지고 2,000원에 판매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빵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2,000 마이너스 1,000원에 사가지고 2,000원으로 파니까 부가가치가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 업체랑 빵 업체랑 이렇게 부가가치만 더해보면은 부가가치 합은 또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생산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냥 최종재를 다 합한 걸로 하거나 부가가치를 다 합한 걸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하더라도 똑같이 생산 방식에서는 GDP가 동일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부가가치에 대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자, 스타벅스는 중간재를 구입한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고객들에게 2달러를 받고 판매한다. 자, 뭐냐면은 그래서 중간재는 뭐냐면은 아까 뭐라 했죠? 최종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재화들을 다 중간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커피 판매할 때 뭐가 필요하죠? 빈이라는 거, 커피 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종이컵 같은 것도 뚜껑, 컵홀더 이런 거 다 사용하죠. 이런 걸 다 최종 하나의 커피 한 잔을 뽑기 위해서 사용된 것들을 다 중간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중간재도 얼마를 지불했냐면 이것이 0.25불, 그러니까 25센트 한 거죠. 판매는 얼마였다? 2불 했다. 그러면 여러분 비용을 뺀 나머지 판매 가격에서 비용을 뺀 걸 이렇게 넣으면 요거는 커피 한 잔당 부가가치가 1.75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출 측면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생산했을 때 누가 쓰느냐? 아까 뭐라 했죠?
이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민간이 쓰는 거 private consumption, 기업이 쓰는 거는 뭐라 그랬죠? 투자, 정부가 쓰는 거는 정부 지출 government spending, 그 다음에 대부분 순수출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순수출이라는 것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 지수적 측면에서 5개의 주요한 카테고리가 있겠죠. 그렇죠? 민간 부분, 기업 투자, 정부 부분, 수출, 수입 이렇게 5개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국내 가게에서 볼 때는 소비재 및 서비스에서 이거는 C라고 Private Consumption이라 해서 민간 부분이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기업에서 그렇죠? 자, 대부분 아니 다 국내 부분이죠. 국내 기업에 의해서 그럴 때는 새로운 물적 자본 투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들이 구매하는 것은 고상한 용어로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계정에서는 뭐라 그랬죠? 아까 살짝 보여드렸지만은 고정자본 형성,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가 구입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부분 수출 부분이 있고 수입이 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면은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수출 수입. 민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수출해서 수입을 빼면은 이것이 GDP랑 똑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득 측면 어떻게 되냐? 아까 펜비리라든지 제가 한 것처럼 생산이 됐으면 소득이 생기는데 이것을 또 분배를 해야 된다. 생산할 때 키는 뭐였죠? 생산은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그러면은 생산해서 벌어들인 돈은 자본에 대한 소득으로 지불해야 되고 노동에 대한 소득으로 다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소득 기반 계정은 노동자에 대한 지불과 그렇죠? 노동을 사용하니까 이건 노동소득이죠. 물적 자본 혹은 금융 자본을 소유자에 대한 지불을 한다. 이거를 자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 계정 항등식을 보면은 Y는 GDP 생산 방식으로 GDP를 측정하나 expenditure 지출 방식으로 GDP 측정하느냐 소득 인컴 그죠? 소득 계정으로 측정을 하느냐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잠깐만요. 지출 측면으로 봤을 때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다.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다. 그렇죠? 이렇게 좀 이해되는 거죠. 누가 쓰느냐, 누가 이 제품을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자, 미국의 연간 경제적 생산의 총 시장 가치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2010년 경제분석국은 미국의 GDP가 18조 8,500억이고 1인당 GDP는 58,359이라고 추정했다. 그렇죠? 그때 인구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까 얼마였죠? 달러로는 얘기 안 했지만은 우리가 금액으로 봤을 때 1900조 이렇게 됐죠. 명목으로 따졌을 때 1900조고 실질은 뭐 이렇게 됐었고 그렇죠? 뭐 이거는 나중에 좀 다시 좀 제가 보여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1800조니까 지금 1200원은 얼마죠? 1200원 정도 되는 거죠. 이거 계산기를 다른 걸 쓸게요. 계산기 1800조를 1200원 1200원 정도로 나누면은 우리나라는 한 1.5조 달러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우리 18조라 그랬죠.
미국이. 그러면 18조 나누기 1.5조 정도 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한 12배 정도 경제 규모가 큰 거죠. 자,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은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잠깐만요. 미국이 경제 규모로는 우리나라 12배라 그랬죠. 인구는 어떻게 되죠? 인구는 3억 2,300만 명이 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한 5천만 명 되죠. 그러면 우리 5천만 명 3억으로 따졌을 때 몇 배 정도 되죠? 6배. 그죠? 그럼 인구 6배니까 그러면 1인당 GDP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경제 규모 10배고 6배니까 그냥 1인당 소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한 2배 정도 되겠네. 그쵸? 2배. 2배는 좀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한 3만 불 넘었으니까. 그쵸? 뭐 이렇게 따지면 유추해 볼 수 있죠.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 그 이캠퍼스에 국가별 경제 비교 좀 이렇게 이런 자료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좀 나중에 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얘기해 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지출 측면으로 봤을 때 GDP라는 것은 뭐라 했죠?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수출, 수입 이런 거라 했죠. 그러면 우리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민간 부분 이건 민간이고 민간 부분이고 이건 기업이고 이거는 정보고 이건 수출, 수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출 측면을 따졌을 때 어느 부분이 제일 크냐? 그렇죠? 어느 부분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은 기업이나 정부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미국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이 어디냐? 민간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의 70% 가까이 되죠. 뭐 기업과 정부가 차지하는 GDP에서 지출, 그러니까 소비하는 측면으로 따졌을 때 기업과 정부가 소비하는 부분은 민간 부분에 비해서 훨씬 작죠. 그렇죠? 이게 좀 놀라운 거죠. 우리나라도 거의 50%가 민간 부분이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인구로 보더라도 민간 부분이 제일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출 측면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지출을 민간 부분 C, 그 다음에 투자, 기업의 투자 I, 그 다음에 정부 지출 G, 그 다음에 수출 수입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민간 소비가 제일 크다. 미국은 거의 70%고 우리나라는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한 50% 돼요. 50%. 그래서 제일 크다. 지출 측면에서는 C가 제일 크다. 그죠? 자,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요거죠. 민간 소비 수출이 48%죠. 그 다음에 기업에서 투자가 31%죠. 정부 지출 15.3%.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좀 지출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좀 확대시켜가지고 정부가 좀 지출하는 게 좀 커졌죠. 근데 어쨌든 보면은 우리나라도 민간 소비 부분이 제일 크더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지출 부분을 봤을 때는 지출 방식의 GDP를 봤을 때는 민간 소비가 제일 크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소득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소득이 뭐가 있다 그랬죠? 자본소득하고 뭐가 있다 그랬죠? 왜냐면 우리가 생산이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을 이용해서 생산이 됐다 그랬죠. 자본소득하고 뭐가 있다 그랬죠? 노동소득.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자, 얼핏 생각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더 클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답은 뭐냐면요. 정답은 노동소득이 훨씬 커요. 노동소득이 훨씬. 얼만큼 큰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GDP 쉐어라는 것은 뭐냐면 GDP에서 노동이 그러니까 쉐어라는 것은 이게 좀 잘못 표현했는데
GDP의 비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으로 따졌을 때 노동소득 또는 자본소득 비중이 GDP 대비 비중이 변화하느냐 일정하느냐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지출 측면으로 봤을 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지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민간 소비 부분이 거의 60% 이상으로 오죠. 60에서 70 사이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도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전쟁 때죠. 미국 같은 경우. 뭐 2차 세계대전? 그렇죠? 이랬을 때는 정부 지출 중에 하나가 국방비 지출이거든요. 그렇죠? 이랬을 때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확 늘어날 수 있지만 평시에는 보면은 거의 2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투자라는 것도 거의 2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그래서 지출 측면으로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CIG 비율이 좀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이라 그랬죠. 수입은 이제 마이너스니까 수입은 더 많이 되면서 좀 악화되는 거고, 그죠? 뭐, 지출 측면에서 최소한 CIG 부분은, CG, 투자는 I라 했죠.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것 같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출 측면에서, 그죠? 지출 측면에서 GDP의 비중, 그죠? CIG의 비중은 그래도 2차 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구나.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는 이제 소득 측면에서, 그렇죠? 소득 측면에서 소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 그렇죠? 이게 거의 룰이라 그래요. 투서 룰이라고, 미국에서는 투서 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GDP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GDP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노동소득, 3분의 1 정도는 자본소득으로 이렇게 GDP가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자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약간 진한 연두색이 있고, 흐릿한 연두색이 있죠. 자, 진한 연두색은 말 그대로 그냥 임금이에요, 임금. 흐린 색은 뭐냐면 레이버 베네핏이라는 건 뭐냐면 임금 이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노동 관련된 혜택. 레이버 베네핏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베네핏까지 따져보면은 거의 역사적으로 거의 이 비율이 일정해요. 거의 70%, 그죠? 자,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은 경제학 원론 툴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랑 좀 많이 달라졌죠, 그죠? 예전에 봤을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제가 포스코 경영연구소에서 좀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포스코 예를 들면은 포스코는 어떤 회사예요? 장치 산업에 해당되죠. 장치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고로라고 그래서 쇠를 녹이는 그런 고로가 존재하고 거기서 쇳물을 빼가지고 그거를 뭐 다양한 용도로 철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상당히 자본 집중적인 산업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그 포스코 심지어 그런 장치가 되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업에서도 노동 임금에 대한 임금의 지출 비용이 거의 70-8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살면서 자본이라는 것이 많이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은 GDP 대비 노동소득이 거의 이렇게 70%로 계속 안정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변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투더로 미국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노동소득의 GDP 대비 3분의 2가 노동소득이다. 이렇게 좀 거의 일정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축과 투자의 관계를 좀 이렇게 보는데요. 저축과 투자는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지출 측면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민간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그죠?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순수출은 없는,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이 없는, 폐쇄 경제. 이걸 폐쇄 경제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이 없는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요 i만 남기고 나머지 다 왼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y는 c-g 그죠? 그럼 이게 돼요. 총 소득 중에서 민간이 쓴 거 빼고 정부가 쓴 거 빼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남은 돈이죠. 그럼 이거는 세이빙이라고 저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저축이라는 것이 투자랑 같다. 그죠? 세이빙은 투자다.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것은 투자와 같아진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더 구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y-c-g라는 거에다가 세금을 더하고 세금을 한번 빼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t를 빼줬죠. 그러니까 여기다 t를 다시 더해줘야죠. 이렇게 t를 더해주고 빼준 거예요. 자, 이거는 요거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총 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고, 그죠? 그리고 소비하고 남은 거,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민간 저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정부가 벌어들인 세금에서 정부가 소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남은 돈이 있다면 요것은 정부 저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정부 저축 또는 공공 저축이라고 퍼블릭 세이빙이라고 해서 공공 저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에서 그냥 넘겨서 이렇게 왼쪽에다 놓으면은 이것은 그냥 총 저축은 총 투자는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그냥 t를 빼고 d를 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총 저축도 그냥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다 대부분을 넣느냐 안 넣느냐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나중에 보면 이 개방 경제 했을 때 저축과 투자가 꼭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 x-m만큼 이게 0이 아닐 경우에는 저축과 투자가 같지 않죠. 그렇죠? x-m이 0에 가까우면 그냥 저축과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나중에 보면은 국제적인 자금 흐름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대부분에서 다시 얘기할 거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요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x-m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축과 투자가 같아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GDP 대비 저축은 GDP 대비 투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 보면은 저축률과 투자율 간의 45도 이렇게 딱 했을 때 보면은 거의 저축과 투자율의 관계 2029년과 2015년 봤을 때 보면 거의 45도 상에 일치를 하죠. 좀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요 경우는 어떻게 되면 대부분 그죠? 아까 수출과 수입 빼본 부분이 0이 아니라서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국제적인 자금 흐름이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폐쇄 경제이거나 수출 대입의 비중이 크지 않을 경우 저축은 투자, 그죠? 이런 아주 가깝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이제 GDP로 우리가 지금까지 GDP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죠? 생산 방식, 지출 방식, 그다음에 소득 방식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동일해져야 된다, 동일하다 이렇게 GDP를 측정하는 거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GDP로 측정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GDP와 국민소득 계정은 경제의 온도를 재는 유용한 체계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하지도 않고 필연적으로 많은 디테일을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GDP는 물적 자본 스톡과 자원의 감가상각을 빠뜨린다. 자, GDP의 정의를 생산 방식으로 봤을 때 특정 기간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그쵸?
재화 서비스 어떻게 되죠? 최종재를 다 합하거나 뭐 부가가치를 다 합한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새로 생산된 것만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적 자본 스톡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그런 자본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원의 감가상각 같은 거를 빠뜨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자본들이 이렇게 했을 때 달아 없어 있잖아요. 이런 걸 감가상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사진에도 유리창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되게 경제력이 규모도 크고 1인당 GDP도 상당히 높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여러분들 미국에 한번 가보면은 되게 허술한 게 많아요. 시스템도 허술한 게 많고 지금처럼 건물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아주 새 건물 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달아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GDP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GDP는 가정에서의 청소, 요리, 육아 등 간의 생산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다 합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재화의 수량과 가격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육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디 있어요? 가격이 없죠. 그렇죠?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도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게 좀 있거든요. 국방, 그죠? 국방 같은 거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그 사병으로 군대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의무병으로 여러분들 했을 때 월급은 주지만은 그거에 대한 시장 가격이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정부 지출 같은 경우는 정부 지출하는 경우는 그냥 총액으로 비용으로 그냥 계상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y는 c 플러스 r 플러스 g 플러스 nx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생산 방식에도 그대로 거기다 그냥 비용으로 지불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사병들에 대한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실 여러분들 교사들 있잖아요. 교사들도 사실 공공 서비스 뭐 이렇게 해서 공립학교라든지 교사들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시장 가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부가 이렇게 임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는 뭐냐면은 그런 거는 그냥 여러분 총액으로 그냥 지불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사 개개인의 시장 가격을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가격을 모르지만 그래도 국방비 예산이 1년에 얼마 있으니까 이만큼 썼으니까 이 총액으로 그냥 쥐려는 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정부 지출에다가. 예. 그런데 그러니까 민간 시장에 있어서 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GDP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GDP로 측정되지 않는 것은 지하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파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하경제라는 게 되게 어마무시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로 내면은 8,000원인데 현금으로 하면은 7,000원 해줄게요. 왜 그럴까요? 7,000원을 현금으로 우리 계산하면은 그거를 세금징후를 안 하려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이게 지하경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한 10% 정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반면에 멕시코의 지하경제 비중은 측정된 GDP의 50% 정도 되다. 왜 50%죠? 지하경제가 대단한 게 아니다. 그죠? 세금을 안 내고 그렇게 거래하는 것들은 지하경제라고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하나 이제 GDP로 측정되지 않는 것들은 GDP는 오염, 소음, 범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GDP는 여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GDP는 미국의 노동자와 미국의 자본에 의한 외국에서 생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교과서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에이스 모글르의 책을 번역한 책인데 이 미국이라는 것은 국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살짝 GDP와 GNP의 개념의 차이를 좀 얘기를 했었죠.
GNP는 뭐라 했죠? 이거 GDP는 뭐라 했죠? 국내 총생산.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에서 국내 총생산이고, GNP는 뭐라 했죠?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에서 국민 총생산. 네? 국내 총생산이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걸 다 합치는 거죠. 국적에 상관없이. 국민 총생산은 뭐냐면은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거 다 포함시킨 거죠. 해외도 포함이죠. 해외 포함이죠. 해외에서 생산한 것까지 포함시킨다. 그죠? 자,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노동과 자본이 누구에 의해서 상인되냐 상관없이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시장 가치란이죠.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생산되면은 국적 필요 없다. 국민 총생산은 내국인들이, 국내 기업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데 생산물의 시장 가치라는 얘기죠. 이거는 해외 기업들이 한 거는 다 빼고 국내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 것까지 다 합친다는 얘기죠. 자, 어느 게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 그랬죠? 최근에 국내 GDP냐 GNP냐? GDP다, 그렇죠? 왜 그런다 그랬죠? 국내에서, 그러니까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생산되면은 국내 고용이라든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이 더 중요한 개념이 된다, 그렇죠? 자,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GNP, GDP는 17,000불, GNP는 조금 GNP가 높네요, 그렇죠? GDP보다, 그렇죠? 여전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전체 하는 것들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서 하는 거랑 국내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랑 그 가치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뭐 그거 외에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중요한 정보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측정될 수 있는 게 있고 GDP로 측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질문은 뭐냐면 이러한 한계가 있다 그랬죠. 아까 뭐 자본의 감가상각도 포함 안 시키고 GDP에, 그다음에 뭐 여가라는 것도 포함 안 시키고 뭐 그러니까 전업주부 이렇게 하는 것도 포함시키지 않고 막 그러는데, 이런 한계가 GDP가 한 경제의 행복에 대한 척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면 GDP는 뭐를 측정한다 그랬죠? 국가의 부. 그다음에 1인당 GDP는 뭐죠? 개인의 부. 그 국가 내에서 개인의 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 금전적인 개인의 부는 행복이라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혹은 얼마나 만족한지를 물어보고 그 결과를 GDP와 비교하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이렇게 본 거죠. 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 이렇게 보면은 1인당 GDP하고 평균 삶의 만족도 이렇게 쭉 보면요, 좀 그래도 이런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GDP와 삶의 만족도 간에는 양형 상관관계가 있다. 또 실제로 보면은 1인당 GDP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SOC라고 그러죠. 전반적인 사회적인 기반 시설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렇게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요. 실질의 명목 관련된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좀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